자, 7월 5일 금요일 기출문제 풀이 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 출제되는 걸 보면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학입니다. 그죠? 보통 3대 3대 4의 비중을 거의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일 한다면 퍼센테지가 30, 30, 40 정도를 지켜왔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평가원에 들어가서 임용 시험의 출제 범위를 가만히 보면 교과 교육학이 30이고 교과 내용학이 7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보통 3, 40, 6, 70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보통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것은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그렇게 구분한단 말인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란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교과 교육학이 뭔지 아나? 교과 교육이 뭔지 모르지?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그렇게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서울대 쪽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다고. 그게 분류가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하나 말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는 교과 내용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 무엇을 어떤 목표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교과 교육학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실제로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본격적으로 다루어서 그걸 개론서에 담고 있는 책을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 그걸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그냥 교육학이라 붙으면 교과 교육학이구나. 맞죠? 그 교과 교육학이 안 붙으면 그냥 내용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표현법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가원에서 구분하고 있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잘 적용되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 분류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자체하고라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대 3대 4라 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무슨 말이냐면 국어 교육학 부분이 30%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이 30, 문학 40이잖아요. 왜? 그죠? 오히려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3대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 개념하고 그 개념이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그러니까 문법과 문학을 빼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눈다 해도 그건 잘못된 표현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역을 나눌 때 문법이나 문학으로 문학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뭐일 가능성이 높아?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어떻게 하는 거야? 세 개 영역을 범주로 나눠요, 그냥. 그래서 교과 교육론, 문법, 문학 이렇게 세 개 나눠서 3대 7 이렇게 그냥 비중을 나눠버립니다. 그죠? 그 중에서 40%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점수 비중으로 친다면 문학이 한 32점 정도 되죠. 80점을 친다면. 그죠? 예, 그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문학의 영역이 전체 4개잖아요. 왜? 그죠? 고전시가, 그 다음에 산문, 그 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왜? 그죠? 사실 이 구분법도 명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고전시가 고전 산문하면 현대도 어떻게 해야 돼? 현대시가 현대 산문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고전시가 고전 산문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서 현대 쪽은 시, 소설 이렇게 구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희곡이나 시나리오와 관련된 것은 여태까지 시험 문제 한두 문제인가 안 넣을 정도로 안 넣었잖아요. 왜? 그죠? 그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전 산문처럼 현대 산문이라 해버렸으면 넣을 수 있는 범위가 좀
폭이 넓잖아요. 왜? 이제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현대시, 현대소설로 구분해버리니까 시험에 넣을 만한 수필 같은 거 다 빠져버리죠. 그렇잖아요. 다 빠져버리고 그다음 평론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빠져버립니다. 애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교술 쪽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시험에 나온 걸 따져보면 시하고 소설밖에 없죠. 현대 쪽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평론이라든지 다른 또 산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것은 시와 소설을 내기 위한 조그만 보기 정도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맞잖아. 그걸 바탕으로 그 시를 이해하거나 또는 소설을 이해할 때 써먹는 용어로. 그죠? 가끔 나오긴 하죠.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범주를 따져본다면 명확해지는 것이 오히려 현대는. 그죠? 시, 소설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되니까 딴 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근래 계속 쭉 보면 그 4개 영역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죠? 특별히 어떤 영역이 뭐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특정 영역을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 볼 수 있죠. 특히 문학은 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국어교육론 쪽 공부한다 하더라도 뭐 화법을 내 공부 하나 해야지 하는 사람이 바보가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문법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 문법 공부하는데 뭐 작년은 쓸데없이 중세국어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넣었을 뿐이지. 그죠? 실제 그는 특이한 현상이고 그렇다고 중세국어가 아주 뭐 몹쓸 정도로 어렵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결국 중세국어도 두 문제 배점상 많아봐야 8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이제 그 8점을 포기하면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세국어도 특정한 일정한 시간을 들어서 다 공부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문학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늘 1월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잖아요. 왜? 그죠? 고전 시가 쪽은 답이 있는 것을 공부하니까 그 답을 있는 그대로 구하는 게 맞고, 그죠? 고전 시가 보면서 버벅대면 그런 좀 곤란하잖아요. 왜? 답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고전 산문도 어느 정도 답이 있잖아요. 왜? 그죠? 답이 내려져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내고 할 때도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본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수능에 나오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가 EBS와 연계를 높인데 가지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수능 특강이나 EBS 교재를 가지고 많이 출제한다 하더라도 임용시험은 그만큼 애매한 구석에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상 해보라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없잖아요. 그거 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은 진짜 내가 처음 보는데 너무 낯선데 한 데서 임용시험 출제된 게 있습니까? 근데 이런데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보면 어때요? 특히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야, 이런 작품도 있어서? 라고 느껴지는 거 없던가요? 왜 말이 없어?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잖아. 매 모의고사 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작품이에요. 그게 다 모르는 작품만 나오지 않아요? 사실일 텐데 그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그거는 가능한데 왜 인고는 그게 안 되는지 아나? 그거는 객관식이니까요. 그죠? 객관식 문제 푸는 것은 이미 다 주고 푸는 거잖아. 보기 주고 다 모든 거 다 주고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텍스트를 모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어적 그 사람의 저 학생이 수학 능력상 국어적 사고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그 아이가 깨고 있느냐 모르냐 이 소설의 고전 소설의 스토리를 저 아이가 다 알고 있느냐 모르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하죠. 그리고 저거 모르는 작품이야 하는 거 문제는 낸다 하더라도 그
그 문제를 왜 냈어라고 물어본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임고에 안 넣는다는 뜻이죠.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왜? 그 아주 낯선 작품들이 어떻게 임고에 출제될 수 있어요? 고전이. 시험에 놓을 리가 없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서술형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술형이잖아요. 왜? 서술형인데다가 그 서술형의 답은 어느 정도 매겨져 있는 서술형이죠. 맞잖아요. 근데 아주 낯선 데서 문제 낸다 해서 그 답이 어느 정도 매겨져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잘 없다는 거죠. 내기가. 그래서 아주 특이한 작품에서 시험 문제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뻔한 작품에서 시험 문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뻔한 것도 나오겠지만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도 아예 처음 보는데 한 싶은 거 있잖아요. 왜? 너무 낯설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시험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현대시는 어떨까 그러면 현대시는 고전은 그렇다 치고 현대시는 당연하죠. 그래서 현대시를 시험 문제 낼 때는 시 이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시를 어떻게 분석해내는가에 집중하지 그걸 뭔가 답을 알고 이걸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 있나? 없죠. 그래서 현대시는 아무리 처음 보는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면 고전과 현대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부할 때 그 기본적인 걸 감안하고 공부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다른 수능과 관련된 작품지를 보면서 너무 구석에 있는 내용을 볼 필요는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경향이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현대는 소설이 나오지만 고전은 뭐가 나온다고? 산문이라 해서 굉장히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현대는 시지만 고전은 어떻게 돼요? 시가라 해서 훨씬 더 영역을 폭넓게 봐둘 필요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공부할 때도 고전 시가는 하나하나 보기 어려우니까 아예 장르 개념으로 봤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고전 시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현대는 현대시 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여러분들 다른 시가 안 지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짓습니다. 시조도 짓고 시입니다. 네, 저는 이야기했잖아. 가사도 진다 했잖아. 왜? 그죠? 다 한다면 짓는단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주류는 아니잖아요. 왜? 그죠? 시만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딴 것까지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예, 참고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내가 오늘 고전 시가를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해법, 그죠? 들고 왔는데, 내가 어제 이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부터 봐도 시간이 많으니까 또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맞죠? 마찬가지로,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잘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금부터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는 내가 그걸 했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가 7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정한 작품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룹 스터디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것은 우리 해법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나 다룰 내용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매주 공부할 거리를 우리가 정했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출제한 사람들, 그룹 스터디 하면서 만들어둔 문제를 가지고 많으면 6문제, 작으면 5문제 이렇게 해서 매주 나왔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그건 내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룹 스터디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이번 주 할 분량을 보니까 22회인가 그렇더라고. 맞죠? 그 정도 되더라고. 그럼 보통 이제 문제가, 그대로 만약에 기수강생 문제가 그대로 그 문제를 하루에 매주 6문제씩 22회까지 풀었다면 몇 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응?
140,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문제 된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계속 풀어왔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직강에 오는 사람들은 그룹 스터디 하면서 또 그만큼 더 이상 더 풀어왔죠, 그죠? 더 많은 문제를 내니까 각자 더 많은 문제를 풀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만큼 문학적인 어떤 지식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 제가 보건데 그 정도 해왔다면 제대로 잘 이렇게 축적시켜 왔다면 그 정도에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라면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나라면 내가 임용 공부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소설을 읽고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시를 읽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새로움을 찾아 떠난다기보다는 그냥 읽는 것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 노든 안 노든 내가 갖춰야 될 국어교사의 어떤 소양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그게 충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경향을 보면 작품도 읽지 않으면서 그냥 문학 공부하고 있는 형국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오. 부끄럽지 않나? 작품도 읽지 않고 문학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시간 많잖아요. 왜 그죠? 꾸준히 대도의 원전 읽기에 좀 충실한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다 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많은 관계로 다 풀지 않고 우리는 아예 고전 뭡니까? 그 객관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거는 내가 저번에도 이런데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기 실력과 능력이 되는 사람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능력이 되는 사람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의고사 치고 내 점수가 56점 정도 넣은 사람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56점 안 넣은 사람은 보지 마기 바랍니다. 안 봐도 됩니다. 안 보면 저 사람이 시험에 합격 못할 것 같으니까 떨어뜨린가 이런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보려면 내 성적이 응도 받쳐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좀 더 하고 싶다 싶을 때, 아시겠죠? 그때 보는 건 괜찮은데 아직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 객관식 기출문제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객관식 기출문제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굳이 그까지 볼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전문학이 첫 번째 파트 넣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문학 2차 문제 있고 서답형 문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기록에 의하면 내가 메모해 놓은 거 보니까 아마 첫 주 오늘 하면 고전문학에서 고전시가 서술형 끝날 거란 말이야. 아니 작년 기록에 의하면 내가 그렇게 메모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쯤 되면 고전 산문 서술형 문제 끝날 거란 말이야. 이런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주차 가면 현대문학에서 현대운문 서술형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거 끝날 거란 말이야. 객관식 제껴놓고 그 다음에 4주차 가면 현대문학 이까지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문학 2차 문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고 그때 가면 산다는 뜻이에요. 2차 문제니까 이런 논술형입니다. 풀 수 있고 못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5주차 정도 들어가면 서답형 문제로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준해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계속 풀고 있잖아요. 왜 그죠? 풀고 있을 테니까 그 풀고 있는 것과 여기 있는 답들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학도 굉장히 좀 답들이 정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답들이. 보통 합격하는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자신감은 무지 많이 갖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문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합격했다라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문학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문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라는 하는 그 생각으로 다 합격하더라고. 그게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 비중이 높은 것도 많고, 맞잖아요. 24점하고 32점은 차이 나잖아요. 왜,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잖아요. 왜? 그죠? 그 많은 문항수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는 좀 지식을 요구해서 좀 외워야 되는 지식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는 대부분 다 답들이 어디에 있어요? 보기나 텍스트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왜? 예전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 했죠? 응? 수능 문제를 보거나 모의고사 문제 봐도 낯선 시가 논다 하더라도 그 시에 대한 이해는 어디서 문제 출제한 사람들이 다 보기에 다 주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우리한테 뭐 국어 문제 풀 때는 일단은 무조건 보기부터 봐라. 보기 보면 이 시에 이해할 때 도움 될 거다. 맞잖아요. 보기에서 왜냐하면 큰 틀에서 키워드를 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기를 읽고 나서 시를 읽으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를 읽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 그죠? 그런 느낌이 될 테니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요즘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구성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아니면 대화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처럼 달다 외워서 답 써라 하는 시기는 없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기에 어딘가에 답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작품을 읽으면서도 우리 기억나죠? 1월부터 6월까지 쭉 하면서도 심지어는 뭐 소설 이런 거 읽을 때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좀 구절에 집중하면서 읽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소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주어진 텍스트 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왜?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죠? 물론 이건 약간 별개로 내가 저번에 광장을 다시 읽고 난소공을 다시 읽고 했잖아요. 왜? 그죠? 진짜 다시 읽고 나서 든 느낌 진짜 좋다. 근데 그 느낌하고 실제로 광장의 특정 부분이 시험에 넣었을 때 느낌은 다르다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읽었을 때 느낌은 또 다르다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광장 같은 작품들도 있잖아요. 내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고등학생들이 푸는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왜? 그걸 풀어봤는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구절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문제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또 다 다르더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걸 동일한 내용인데 있잖아. 선지를 이렇게 구성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 이게 다 다르구나. 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 광장을 꼭 시험 문제 내야 되겠어. 모의고사 때 꼭 한번 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욕구가 그렇게 생기더라고. 나도 모르게. 읽은 게 아깝잖아. 그래서 그 아까운 걸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건 꼭 시험 문제 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붙이라는 말이고요. 그죠? 그러려면 그는 이제 자기가 작품을 열심히 읽고 스스로 체득되는 게 큽니다. 문학은. 체득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키면 문학 감상 능력의 체화라고 이야기하잖아. 맞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관계상 예전에 보면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진짜 열심히 하나하나 구슬풀이 다 하듯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메모하면서 공부했는지 그랬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의 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차라리 내가 이게 메모해놓은 걸 다 타이핑해서 주고 싶어 지경이에요. 진짜. 차라리 그게 더 낫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전달이 안 돼요. 또 때로는 굉장히 말이 빨리 지나갈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받아 적지 못하고 그래 넘어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아 적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죠? 기출 문제를 이미 많이 봤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디에 충실하냐면 합격생들이 답에 충실할 때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합격생의 답을 그냥 읽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하듯이 합격생의 답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혹시 작년에 강평을 해봤나? 우리 했나? 답안지에 대한 강평을 해봤나요? 모의고사 치고 안 했지. 근데 강평을 언젠가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애매하더라고. 근데 내가 언젠가부터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예전에 계속 강평을 했거든요. 강평을 계속 했었어요. 어떻게 강평하느냐면 아무 답안지를 이렇게 뽑아요. 특히 옛날에 수강생 많을 때는 글자가 예쁜 거. 글자가 예쁜 걸 뽑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송이쌤 거 뽑았겠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뽑냐면 글자를 알아보기도 힘든 걸 가지고 우리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요. 왜 글자 알아보기 힘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그죠? 여러분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서술형에서는 글자 이상했으면 분명히 이거는 자기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딱반딱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걸 뽑아서 채점을 한다, 같이 강평을 한단 말이야.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요 임과에 나오기 전에 내 제자였는데 그게 요즘 책도 내고 막 엄청 잘 나가더라. 그 제자, 옛날 제자였는데 이제 그 애가 나는 몰랐어요. 나 이게 그 당시에 수강생이 많을 때였으니까 그냥 딱 쭉 보고 그냥 글자 예쁜 거 있잖아요. 그죠? 뽑아서 복사해서 쫙 나눠주고 싹 돌리고 그러나서 그걸 하나하나 읽으면서 강평이란 걸 했거든. 하는데 얼마나 난도질을 했든지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글은 처음 본다는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내가 독서를 막 퍼붓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글도 아니나 식으로 막 강평을 한 거죠. 하나하나 쪼개서 이거는 왜 글이 안 되는지 막 그렇게 해서 심하게 그 당시에는 내가 한참 젊을 때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강평을 했단 말이야. 또 날카로울 때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택시 타고 가고 있었나? 가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그 제자한테 문자 왔었어요. 너무 충격받고 실컷 울고 난 뒤 이렇다면서 그렇게 심하게 할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쏘기 시원하대 자기는. 그렇게 듣고 나니까. 물론 뭐 그 내용이 그 답안지가 나는 그 당시에 그 애인 걸 몰랐지. 맞죠? 그 이름이 적히지 않고 키워드 적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각자 키워드로 적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애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너무 서운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니 뒤에 가서는 쏘기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뭐가 잘못된지 알겠다고 이제. 근데 그 애가 그때 초수였어요. 초수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그냥 바로 합격해 갔어요. 너무 쏘기 시원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강평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강평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왜 어느 순간에 왜 강평을 안 했냐면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시즌에 보면 하루 일정을 보면 너무 좀 길지 않더나? 그죠? 문제 풀고 그죠? 또 그 풀이도 해야 되고 또 채점도 해야 되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강평하면 또 2시간 3시간 또 가거든.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거는 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면 저것도 못하고 저거 하면 이게 아쉽고 이런 생각이 때문에 들어서 그래서 강평을 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출 문제 보더라도 점점점 그 강평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합격생들이 답을 보면서 있잖아. 읽으면서 그 답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례도 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자꾸 기출 문제 생기잖아. 왜 그죠? 자꾸 생기니까 그걸 8주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다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계속 이제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2차도 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2차도 이제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2차 논술형 보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또 시간을 정해서 같이 봐가는 것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이미 써둔 답이 있잖아요. 왜 그죠? 답하고
합격생들 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로 이제 답을 써보는 것은 서답형 때 것만 답을 써봤잖아요. 왜? 그죠? 그 옛날 거 답을 써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예전 걸 뽑아서 시간 날 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체계가 좀 다르고 문제 유행도 좀 다르고, 그죠? 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똑같이 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거꾸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걸 잠깐 생각했다가 끌적였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의 답을 보면서, 역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내용 답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 내용의 답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출제된 다음에 다시 출제된다면, 이런 내용들은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역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지는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놓은 작품들 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놓은 작품들이 소개되는 작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문에 크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반복적으로 시험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건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나온 작품들이 그 이후에는 몇 번 넣다가 아예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맞잖아.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다가 요 근래 내가 한 3, 4년 전부터인가? 그 정도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예 오래된 유명한 작품들 다시 보라고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작년 수업 듣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 했죠. 그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출제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자꾸 새로운 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특히 언어 파트에서 그래요. 고전 파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넣었던 것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들. 이제는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달라지잖아요. 왜? 옛날하고. 지금은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지금은 그 텍스트 안에서 답을 찾게끔 늘 하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감동별곡도 읽어봐라. 사미인곡, 송미인곡도 다시 읽어보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 넣었죠? 맞잖아요.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찾아왔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고전시가 서술형 문제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건 10쪽부터 보면 되겠다. 그죠? 예, 97년도 문제. 진짜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넣을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배점이 워낙 컸잖아요. 왜? 이 배점은 뭐, 이것만 해도 6.5점 정도 배점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은 본문을 국어 교과서에 다 실린 작품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구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에는 이 내용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구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대에 이렇게 서술해야 될 내용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더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본문 내용은 짤막고 하고, 그죠? 밑에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죠. 예, 복잡한 만난 거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목이 없죠. 누구 작품이란 것도 없잖아요. 왜?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누구 작품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시한 이유가 조건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게 있죠. 이 작가의 문화사적 위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작가를 제시하는 것과 작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렇게 해서 두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 작가가 누군지 먼저 알고, 그래서 이 작가의 문화사적 위치를 박일로와 대비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는 설명하라라고 하는 서술, 행동 동사 많죠. 그죠? 설명하라가 많고, 지금처럼 서술하라 말은 없습니다. 다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른쪽에 11쪽에 보면 98학년도 문제도 보면 역시 뭐여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설명과 서술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안하고 보기 바랍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앞부분 좀 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다음 작품에 대한 지도 내용을 아래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딱 읽어보면 꿈에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어느 부분이란가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고전 시가 특히 이런 작품류는 어디에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죠? 이 작품은 결사에 해당됩니다. 자, 꿈에 한 사람이 날다른 니론 말이 그대를 내 모래라. 그 상계 진선이라 황정경 일자 어찌 그런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라난다. 저건덕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창에수 부어내어 저 먹고 날 먹거늘 서너 잔 거우로니 화풍이 섭섭하여 양익을 취해드니 구말리 창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맞죠?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소동파가 그 즉백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하, 이, 등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죠? 그 부분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술 가져다가 사회에 고론하나 억만창생 다 죽게 맹근 후에 거제야 고쳐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취형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죠? 빠져 있는 중에도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의 어떤 포부를 밝히고 있다 볼 수 있죠. 선정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술을 가져다가 사회에 고론하나 억만창생을 다 죽게 만들고 싶다 이거잖아요. 왜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야?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 하는 거에서 다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겠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선우후락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말지자 학을 타고 구궁에 올라가니 공중 옥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중에서 옥소니까 뭐가 돼요? 피리 소리잖아요. 왜 그죠? 어제런가 그제런가 하면서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이래 있죠. 내가 잠에서 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의 첫 부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른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일단 임몽한 상태잖아요. 왜 그죠? 임몽한 상태였고 마지막에 잠을 깨었다는 것은 강몽했단 말이 되잖아요. 왜? 강몽했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정의 포부도 잘 나타나 있고 그죠? 강몽하게 되는 일종의 각성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강몽의 역할을 해주는 게 옥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옥소리를 해서 이제 강몽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찌알리 라고 하면서 명월이 천산만략에 안이 비친 데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전격가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그죠? 그리고 예전에 언젠가 또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이 한 구절을 실제로 쓰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넣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친다면 어처구니 없고 실제로 이런 게 시험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니까 작품이 지어진 시기와 관련된 작가의 정기적 사실을 관련지어 설명하라 되어 있는데 이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작품과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작품을 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암기에 대해 사실이잖아요. 왜 그죠? 이 또 예시 답안에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 1을 보면 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작품은 안축의 경기체가인 관동별곡이 있고 백광홍의 가사인 관서별곡이 있고 송순의 가사인 매낭정가가 있고 그죠? 영향을 받은 작품에는 또 조인의 관동 속별곡이 있다. 이 돼 있죠? 물론 뭐 금강별곡 이런 작품도 있죠. 그죠?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작품 예시 답이 3개나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같이 봐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안 3만 보더라도 조우인의 관동 속 별곡 외에도 박순우의 금강별곡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작품을 포함하는 기행가사의 일반적 전개 방식을 설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행가사는 기행문이잖아요. 왜 그죠? 따지보면 그러니까 기행문에 갖춰야 될 3요소는 뭡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 있잖아요. 왜 그죠?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여정, 견문, 감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행문의 3요소일 뿐입니다. 맞죠? 3요소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이 작품을 포함하는 기행가사의 일반적 전개 방식이라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전개 방식이니까 뭐가 돼야 될까? 처음에 우리 흔히 기서결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죠? 첫 부분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이 기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 목적 이런 게 뭐 나오겠죠. 그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죠?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행의 동기, 목적 이런 게 먼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쪽에 해당되는 뭐가 돼요? 중간 부분에 들어가면 기행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 일반적으로 기행문은 전개 방식상 무엇과 뭐 중심으로 전개됩니까? 주로 이제 공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시간과 공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그러면서 나름의 과정을 밟아가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기행문의 3요소로 친다면 여정이라 하잖아요. 여정. 맞죠? 그러니까 여정 부분이 중간에 논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정을 품고 있는 전개 방식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뭘 넣어줘요? 견문이나 감상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개 과정상으로 본다면 대부분 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정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동백을 읽어보면 그 여정 중에서도 뭐가 중심되어 있어요? 어디를 갔는가? 관동팔경이 어디를 다녔는가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왜? 맞죠? 그 다녔는가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각 공간에 다니면서 자신이 느낀 점 있잖아요. 왜? 그게 감상이잖아요. 왜? 그죠? 그 감상이 잘 실려 있고요. 그래서 견문도 물론 실려 있겠죠. 그죠? 그게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기행가사는 그걸 구분해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관동별곡은 더더욱 그렇죠. 그죠? 물론 이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가. 맞죠? 이런 것도 같이 봐두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바로 뭐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제일 기서 결 쪽에서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어쩌니 자기가 여태까지 밟은 과정에 대한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마무리 짓죠. 그러면서 그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 들어간 게 뭐가 돼요?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런 점을 알게 되었다. 맞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답안 1을 보면 일반적 전개 방식은 여정, 기행 과정과 견문, 그 여정을 통한 깨달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이건 온전한 답이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답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하는 여정 기행문의 일반적인 3요소도 빠져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기서, 결의 형식으로 간다면 처음, 중간, 끝으로 간다면 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해당되는 기행의 동기, 목적 이런 내용은 아예 빠져 있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이제 견문이라 하는 것도 그 자기가 가는 여정의 과정 모든 과정에서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왜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개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서술이라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다른 답을 보면 답안 3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기행가사 일반적 전개 방식은 기행의 동기와 목적, 그러니까 승경의 편력 과정이 있고 여정을 통해 느낀 깨달음 또는 자기 성찰을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가장 근접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작품 정철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따지보면 특별한 여정이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왜? 마지막 부분 특별한 여정이 나타나지 않고 여정을 거의 다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산 쪽으로 계속 돌다가 그 다음 바다 쪽으로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내적인 고뇌를 하잖아요. 왜 그죠? 고뇌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고뇌가 뭘 통해서 해소됩니까? 꿈을 통해서 해소되잖아요. 왜 그죠? 그런 과정이죠. 쉽게 말해서 인몽하고 꿈꾸고 강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왜? 갈등이 해소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부분으로서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여정이 나타나지 않고 전체 여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깨달음, 맞죠? 깨달음이 잘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그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의의를 꿈이란 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다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역시 나올 만한 게 조건 네 번째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작품에 나타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윗글에서 찾아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내가 갈등이라 했는데 이 작품 속에서 갈등은 결국 뭡니까? 관찰자로서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인으로서 자연을 완성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인간의 본연의 본질적인 욕구잖아요, 왜, 그죠? 두 욕구 사이의 일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충돌이 따지보면 이 조건 속에 조건이라 하는 관동별곡의 마지막 결사 부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왜? 맞죠? 잘 나타나 있고 그 두 가지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이 결사,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부분에 두 개가 다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맞잖아요. 들어있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뭡니까? 제일 마지막 이 말 있죠, 그죠?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고로 나눠 억만장생을 다 쉽게 맹건 후에 그제야 고점 하나 다시 한 잔 하자꾸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여기서 다 드러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선정을 베푼 게 우리다. 선우후락이란 것이죠, 그죠?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시답안 1을 보면 이 작품의 갈등과 해결 과정으로 관찰사로서의 공적 책임감과 자연을 즐기고 싶은 개인적 욕구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갈등을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 해소한다라고 답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사실 이 답은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더 살아있으려면 아까 윗부분에서 우리가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결국 그 갈등을 어떤 결말을 맺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최종적으로 자기가 어떤 깨달음의 결과가 뭔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글을 써줬으면 훨씬 더 깔끔했을 텐데, 그냥 뭐만 하고 말았다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해소됐냐고, 이게.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맞긴 맞지. 뭐인지 알겠죠? 그 꿈속에 만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그 구체성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답을, 답안 1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쭉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끝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갈등은 술을 마시면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 술을 가져다가 또 한 잔 하자고야 해서 일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그죠? 보세요. 답안 3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 갈등은 위정자로서의 책무의식과 개인으로서의 본능적 쾌락 추구 간의 갈등인데, 이런 갈등은 술을 백성에게 나눠준 뒤 그 다음에야 자신도 술을 마신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된다. 즉 위정자로서의 자세를 우선시하는 선우, 후락의 가치를 따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훨씬 더 잘 쓰잖아. 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이런 거 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답안 1, 2, 3이 있다 한다면, 그죠? 어디에 더 포인트 두고 채점할까? 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요즘식의 답이 뭐란 거야? 요즘 최근에 요 근래에 추구하는 답의 방향이 바로 이 세 번째란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달다 외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를 박일로와 대비하여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적 궁핍함으로 넘어가는 중이잖아요, 이제, 그죠? 전기 가사에서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중이었고요. 그래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보통 이제 가사는 가사 자체가 아무리 교수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교수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가사는 어디에 더 가까워야 돼요, 사실은. 서정에 가까운 게 맞죠. 맞잖아요. 서정에 가까운 게 가사 본연의 모습처럼 보여요. 대체로 전기 가사가 그렇잖아요. 왜, 그죠?
근데 후기 가사로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강해요? 착한 서사적 교수일, 서사적인 것도 나타나고 서사적 교수일도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돼? 또 뭐 다양한 양상을 나타나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서정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서정성이 약화되는 강조되는 정점에 있는 게 누구 작품이란 거야? 정철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서정성이 약화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서사성이 나타나는 그 과정에 있는 과도기의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바길로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타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정적인 내용이 자리를 매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면 답안 1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작품들을 창작했다. 바길로 이게 아니다고 답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 바길로가 현실을 반영하며 조선 전기 가사에서 조선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 위치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답안 2를 볼게요. 우리말의 묘비를 잘 살린 시조와 가사를 지어 우리 문학의 수준을 높였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철의 가사가 하는 문학사적 위치, 가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말대로 한다면 바길로는 어떻게 답을 써줘야 돼요? 만약에 정철이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시조와 가사를 지어 우리 문학 수준을 높였다 한다면 바길로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왜?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 될 리가 없다고요. 그 두 번째 답안을 보면 바길로의 문학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대상으로 삼아 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 내용 중에서 건질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체험적인 가사를 썼다는 거야.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생활상, 알겠죠? 체험적 생활상을 바탕으로 가사를 썼다는 거야. 근데 체험적 생활상이라 하면 따지보면 감동별곡도 다르지 않잖아요. 왜?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감동별곡에는 그렇지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조화로운 세계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바길로는 어느 쪽에 주고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의 삶 자체가 더 중요한 걸 그려주고 있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고 그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관동별곡은 서정적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죠? 바길로의 가사는 그 서정적 가치가 어떻게 돼? 대화되면서 그걸 뭘로 메우고 있다는 거야? 그 삶의 체험, 그죠? 체험이 채워지면서 서사적 가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더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비교가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3을 보면 바길로가 현실과 관련된 제재를 작품하고 전기에서 후기 가사로 유행하는 교량 역할을 했다면 정철은 세련된 표현과 아름다운 우리말을 구사하고 호남 가단을 확립했으며 조선정기 완성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런 걸 답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각자 떼놓고 문학사적 위치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거하고 조건하고는 안 맞다고요. 대비되는 지점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비되는 지점. 그러니까 대비하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준에 맺혀 볼 때, 어떤 특정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차이점이 뭔지, 대비되는 지점이 뭔지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본다면 밑에 답안들은 다 도움되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말하는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